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상징이자 정문이었던 국보 숭례문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가실까요? 고고! 이른 아침 숭례문의 모습인데요. 앞에 흑백의 숭례문 사진은 불에 타기 전의 모습입니다. 2007년에 촬영한 것인데 현재 복원된 숭례문과 문의 모양은 똑같지만 주변 성곽과 광장 등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숭례문의 모습이 웅장하죠? 사진과 영상 속 숭례문을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집필한 어린이를 위한 숭례문 책자입니다. 숭례문 영상을 제작하는 김에 홍보 한번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숭례문이 잘 보이죠? 아침에 촬영을 해서일까요? 파란 하늘과 중층의 육중한 문과 성벽 그리고 초록의 잔디 등이 잘 어울립니다. 상큼함이 느껴지죠? 오그리티가 있다면 숭례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과 광고판이죠. 나라 발전의 결과물이니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숭례문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을 겪으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의 관문이자 아이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숭례문은 희련과 순환을 당하며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도로와 건물, 자동차들을 쏟아냈고 거기에 공해까지 일으켜 숭례문의 고립은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숭례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게 된 역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방 후 숭례문이 열린 것은 2005년으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이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개방을 했지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엔 홍해문을 100여 년 만에 개방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합니다. 숭례문이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진으로 숭례문의 역사를 볼까요? 숭례문이 사진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이 사진은 1904년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희귀한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숭례문과 남지라는 연못입니다. 한양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지라고 불렀는데 숭례문의 3배나 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표석만 남아있는데 서울역과 7패로로 갈라지는 보도에 있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그림에 남지라는 선명한 글자가 남아있죠? 한강 남쪽의 관악산은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숭례문의 글자를 세로로 내려 썼으며 남지라는 연못을 둔 이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즉 숭례문에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물이 필요해서 남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지는 1907년에 사라집니다. 일본의 황태자라는 놈의 방문으로 숭례문 주변으로 길을 내야 했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버린 것이죠. 전차, 마차, 말, 사람들의 통행을 해야 하니 남지는 물론 숭례문의 양쪽 성벽까지 허물어버렸던 것이죠. 1904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왼쪽은 남산 쪽에서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숭례문 정면에서 찍은 겁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숭례문 밖에 성벽을 중심으로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성벽도 온전하게 남아있죠? 오른쪽 사진에는 전차가 숭례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전차가 숭례문을 통과해서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용산에서 종로까지 다니던 전차가 아닌가 싶네요.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도 전인 1907년 숭례문은 양쪽 팔이 잘려나갑니다. 서대문과 남산으로 이어졌던 성벽을 철거해버린 것이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전신주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10년대쯤의 사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진 오른쪽은 왼쪽보다 시간이 지난 1930년대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성문과 육축과 성벽에 담쟁이 덩굴 같은 덩굴 식물이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숭례문에 목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저만은 아니겠죠? 이번에는 1950년대 60년대 사진을 볼까요? 왼쪽이 1951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지붕이 허물어지고 육축과 여장 부분이 훼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장, 지붕과 지붕 사이를 보면 나무들이 괴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로 보강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인데요. 다행히도 아주 크게 참화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도 수리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해체 수리를 완료한 것은 1963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숭례문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죠. 정비는 했는데 이후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집니다. 사방으로 차도가 들어서 섬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진의 왼쪽이 1979년에 촬영된 것인데요. 숭례문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이 서울시청과 광화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고 왼쪽이 서울역 쪽으로 가는 차량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고립무원으로 버티던 숭례문은 왼쪽 사진처럼 지하철의 소음과 차에서 내뿜는 공해로 실연을 당하지만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2005년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요. 하지만 2008년 2월 화재가 발생을 했고 2013년이 되어서야 복원되어 현재의 숭례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참 앞에서 보는데도 숭례문의 웅장함이 드러나지요. 파란 하늘과 햇살, 중층의 느각, 그리고 육축과 성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판이 다른 건물과 다르게 세로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지리설에 의하면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즉 산봉우리가 불꽃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불의 기운이 세다는 겁니다. 불의 기운이 세다는 것은 화재의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이는 궁궐이나 도성에도 화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중간에 한강이 있으나 궁궐에서 멀어 도움이 안 되니 인공연못인 남지를 만든 것이고 숭례문의 방향을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약간 틀어 관악산의 화기를 직접 닿는 것을 막고 숭례문의 숭자가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모습을 딴 상형문자이고 레자는 오행상 불에 속하면서 방위는 남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숭례라는 글자가 남쪽에 불을 지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로써 불을 막는다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방법이 궁궐과 도성을 쌓으면서 총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숭례문 현판이 왜 세로로 쓰여졌는지 아셨죠? 그런데 아쉽게도 숭례문의 현판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이 썼다는 설도 있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썼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벽의 돌들을 보기로 하죠. 마치 일부러 듬성듬성 특이한 돌들을 넣은 것 같죠? 조선시대 성벽에 사용되었던 돌들을 복원하면서 재활용하다 보니 옛날 돌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습니다. 때가 묻은 돌들은 원래 사용되었던 성돌이고 밝은 회색 돌들은 새로 만들어 끼워 넣은 성돌입니다. 복원된 성벽 위에는 돌을 얹은 듯한 여장과 구멍이 3개씩 있죠. 그 구멍들을 총안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오는 적에게 총을 쏘는 곳을 원총안, 가까이 있는 적에게 총을 쏘는 곳이 근총안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보았던 성벽과는 다르죠. 돌들이 반듯반듯하게 다듬어져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쌓아졌습니다. 이곳을 육축이라고 하는데요. 육축이란 문루를 떠받치는 석재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숭례문의 육축은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숭례문 화재로 인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당시 육축도 발굴을 했는데 지하 약 1.6m 아래에 2단의 육축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보다 지표면이 1m 이상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00여 년 동안 흙이 쌓이고 쌓여 홍해천장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축 위로 작은 벽돌들이 쌓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곳 역시 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장 위로는 지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중층의 겹초마와 석가래, 입공 등 수많은 장식물들이 서로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건축예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청까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조화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성벽인데요. 서쪽 성벽보다는 길게 복원이 되어 있죠. 이 성벽은 남산으로 연결되는 성벽입니다. 왼쪽 성벽과 마찬가지로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재활용한 성돌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홍해라고 하죠. 둥근 아치형으로 생긴 문들을 흔히 홍해문이라고 합니다. 홍해 천장을 전문적으로 개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숭례문의 홍해 개판에는 용 2마리가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마리 용의 색깔이 다릅니다. 바로 황룡과 청룡인데요. 황룡은 왕을 의미하고 청룡은 세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덕수궁의 중화전 천장에도 황룡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홍해 천장 그림은 숭례문 말고도 큰 문이나 궁궐 등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 흥인지문이나 광화문, 경복궁의 근정전 등에도 천장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 또는 문의 용도에 따라 용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봉황이나 다른 동물들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광화문 가운데 홍해 개판에는 주작이 그려져 있는데 주작이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들을 볼까요? 둥근 홍해를 만든다는 것은 돌들의 단면을 다듬어서 둥글게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석공들이 일일이 다듬어서 홍해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기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 홍해돌 하나를 만드는 데만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문을 지나면 도성 아닙니다. 조선시대를 상상해보면 건물도 대신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숭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숭례문 화재 이야기입니다. 2008년 2월 방화로 숭례문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탄다고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었죠. 국민들의 마음까지 무너지게 했던 숭례문을 향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국화꽃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풍수에 따른 예방조치도 인위적인 방화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에 숭례문은 복원이 되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신 숭례문이 되겠습니다. 복원 후에도 숭례문은 국보 1호라는 영예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호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국보와 보물에 번호 붙이는 것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숭례문이 국보 1호였던 이유 아십니까?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단 며칠 만에 왜 한양을 빼앗기죠. 이때 왜 이 갓도 기요마사라는 놈이 제일 먼저 숭례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걸 기념한다고 일제강점기 때 숭례문에 보물 1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 국보 1호로 정한 것이 6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친일파와 토착외국, 관료라는 놈들이 반대하여 지금까지 미뤄진 거라고 생각하면 무리일까요?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십시오.